이번에 알아볼 인물의 인생은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자 테슬라의 CEO, 영화 아이언맨의 모티브, 페이팔의 전신인 엑스닷컴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 대담한 도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내용이 일론 머스크 인생과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너무 재밌어서 일론 머스크 인생을 만들기로 했고 다른 자료들도 조금 더 찾았지만 대부분은 책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야기를 구성해봤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자면 머스크는 현재 기업 CEO 중에서 인기와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죠. 실제로 일론 머스크를 보고 테슬라의 주식을 산 사람도 많고요.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이제는 대부분 일론 머스크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앨런 머스크 많은데 일론 머스크로 통일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인생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아프리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원시 부족들이나 못 사는 나라, 현대의 문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대자연이 떠오르죠. 최신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적인 도전을 하는 일론 머스크는 1971년 남아공의 수도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그렇듯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합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장난감에 빠져 있을 때도 일론 머스크는 책에 빠져 하루를 보냈죠. 대표적으로 읽은 책은 반지의 제왕과 파운데이션, 그리고 지금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집집마다 사전이 많았죠. 머스크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특히 빠져듭니다. 머스크는 어릴 때 어둠을 상당히 무서워했는데 인터뷰에서 어느 날 어둠은 광자가 결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무섭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태생이 이과네요. 실제로 머스크는 공상이나 상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사실을 알거나 지식을 배우기 위해 책을 읽었습니다. 책 덕분인지 머스크는 남들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도 그렇듯 어릴 때 남다르면 배척받기 마련이죠.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합니다. 10살이 되던 해 머스크는 모은 용돈과 아버지가 준 돈을 합쳐 첫 자신의 컴퓨터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연구하면서 컴퓨터를 마스터하죠. 여느 부모님들이 그렇듯 머스크의 아버지는 컴퓨터 따위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애들이 말을 듣나요? 12살 무렵 게임 소프트웨어 블라스터를 개발해 $500의 게임 업체에 판매합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고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엄마 혼자서 새 아이를 키워내죠. 여담으로 어머니 메이 머스크도 나중에 미국에서 영양 컨설턴트이자 안티에이징 전문가로 성공을 거둡니다. 1988년 머스크는 혼자 외가가 있는 캐나다로 가서 온타리오주의 퀸스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했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캐나다로 떠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꼭 미국을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당시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테헤이트라는 인종차별주의가 있었는데 백인 우월주의에서 시작한 것으로 이것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 오로지 백인 남성만 군대 징집을 했고 한국처럼 징병제였거든요. 머스크는 군대도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기는 부모는 없으니까 유학 자금도 자기가 해결하겠다며 설득을 하고 결국 갑니다. 캐나다에서는 친척집에 살면서 농장 일을 하며 하루에 $1 이하로 사는 개고생을 하며 공부를 합니다. 와중에도 공부는 게을리하지 않아서 미국 동부의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전공은 경영학이었는데 정작 학교에 들어가서는 물리학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도중에 게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하면서요. 그리고는 대학을 졸업하고 1995년 스탠퍼드 대학원에 들어가죠. 여기서 아는 분들은 이제 시작이구나 하셨을 겁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머스크 인생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니까요. 실리콘밸리를 말할 때 스탠퍼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이죠. 머스크가 대학원에 들어간 1995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를 출시한 연도이고 미국은 인터넷의 열기에 휩싸이던 시기, 그 중심에 있는 실리콘밸리 스탠퍼드에 입학한 것이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원에 다니던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가 1998년 구글을 만듭니다. 이런 열기 속에서 머스크는 나의 청춘을 공부하는 데 쓰는 게 아닌 나도 빨리 창업을 해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입학한 지 이틀 만에 그만두기로 하고 남동생과 함께 인터넷 지도와 주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 집2를 창업하죠. 이때가 24, 한국에서 24이면 외국 기준 25이라 하고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재수도 안하고 운 좋게 완벽한 타이밍에 군대를 갔다 왔다 쳐도 대학교 3학년이겠네요. 실제로 제가 25인데 제 친구들이 대부분 대학교 2, 3학년이니까요. 어쨌든 창업 직후 24 청년과 동생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사무실에서 대충 자고 샤워는 근처의 YMCA 회관에 가서 해결합니다. 집2는 점점 성장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성장세를 탑니다. 당시 컴팩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90년대에는 이름 좀 날리던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집2를 사겠다고 머스크에게 이야기하고 3억 7천만 달러, 하나 4천억 정도의 회사를 넘깁니다. 그것도 90년대 말이에요. 근데 전부 자기 돈은 아니고 머스크의 지분은 7%로 2200만 달러가 손에 떨어집니다. 그 돈으로 바로 전자상거래 회사인 엑스닷컴을 창업했는데 이게 당시에 이미 전자상거래를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맥스 레브친이 만든 컴피니티라는 회사였는데 레브친도
우크라이나에서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이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를 합치기로 하는데, 그래서 생긴 회사가 여러분도 아시는 페이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전세계적으로 페이팔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페이팔은 말 그대로 수직적인 성장을 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이라면 익숙하실 이베이가 당시 페이팔이 제일 많이 이용되는 기업이었는데,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 하나 1조 6천억에 매수하고 머스크의 수중에는 다시 1800억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정말 다사다난합니다. 당연히 라이벌 관계였던 머스크의 X닷컴과 레브친의 컴피니티는 2000년 합병을 하면서 사명을 X닷컴으로 합니다. 이때 빌 해리스를 CEO로 영입하고 CFO 최고 재무 책임자는 피터 티엘에게 맡기고 최대 주주인 머스크는 회장 자리에 앉죠. 그러면서 회사 이름은 X닷컴에서 페이팔로 변경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자존심 강한 두 청년이 합병한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러다 CEO 해리스와 CFO 티엘이 경영 방식을 두고 싸우던 중 해리스가 무단으로 25,000달러를 민주당에 정치 헌금으로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갈등이 심화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는 윈도우 NT를 사용하자는 그룹과 유닉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자는 그룹이 나뉘어 머스크는 윈도우파, 레브친은 유닉스파의 선봉장이 되어 매일 싸움을 거듭해 나갔죠. 이 싸움은 CEO, CFO인 해리스와 티엘이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머스크가 CEO가 되어 끝나는 듯 보였으나, 머스크가 페이팔을 다시 X닷컴으로 바꾸려고 논의하던 시기 레브친파의 직원들이 X닷컴은 마치 이상한 사이트 같아 대중에게 어필하기 힘들다며 반대를 시작하고, 머스크는 이 상황이 너무 지겨웠던 건지 앞에 두 사안 윈도우 NT와 유닉스 그리고 서비스면 교체의 현안을 쌓아두고 호주로 휴가를 떠나버립니다. 경험이 많지 않던 어린 CEO는 실수를 저지른 거죠. 레브친은 당연히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머스크가 휴가를 떠난 후 레브친은 자기 쪽의 사람들을 모아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긴급 이사회를 열어 일론 머스크의 해임을 요구하고, 만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사를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사회는 머스크가 없는 사이 해임을 결정했는데, 이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냐면 머스크가 자신의 해임 뉴스를 들은 건 호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였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휴가 갔다가 쫓겨났다. 사람들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를 많이 비교하다 보니 이 사건은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가 30살 때 애플에서 쫓겨났던 일과 많이 엮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딱히 머스크가 한 일은 없습니다. CEO로 돌아온 TL은 회사의 매각을 바로 준비하는데, 이게 안 좋게 들리지만 성장 전망을 어필해 회사를 매각하는 건 실리콘밸리의 공식화된 성공 방식입니다. 이상할 게 없었죠. 아까 말했듯이 페이팔이 가장 많이 사용되던 곳은 이베이였는데, 당시 이베이의 여성 CEO 맥 휘트먼은 빌포인트라는 페이팔과 비슷한 결제 시스템 회사를 사서 고객들을 페이팔에서 빌포인트로 옮겨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때 페이팔이 밀렸다면 비싼 가격에 매각하지 못했겠죠. 페이팔은 편의성 면에서 빌포인트보다 뛰어났고 1000원 한 장보다 빠르고 편한 게 더 필요했던 현대인들의 선택은 페이팔 쪽으로 기웁니다. 페이팔 내에서는 빌포인트가 성공하고 매각이 안 된다며 주식시장에 상장해버릴 계획이었는데 일이 잘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야후에 매각 의사를 내보였지만 사지 않고 빌포인트를 가지고 있던 이베이에서 매수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 주식시장을 알아보던 중 이베이가 "아 그래 우리가 살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주식의 11에서 12%를 가지고 있던 머스크는 1억 7천만 달러를 손에 넣죠. 이제 돈도 충분해졌겠다. 뭘 할까요? 꿈을 향해 달려가야죠. 2002년 항공우주 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이때까지 머스크의 사업들은 자본이 거의 들지 않는 사업들이었죠. 하지만 항공우주 사업, 그 중에서도 우주로켓 개발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머스크가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로켓 사업을 하기에는 부족한데, 갑자기 잘하던 소프트웨어를 그만두고 왜 스페이스X를 창업했을까요? 페이팔을 통해 큰돈을 진 머스크는 차를 타고 뉴욕으로 가던 중 친구가 질문합니다. 이제 뭘 할 거냐고. 머스크는 막연하게 생각하던 이야기를 하죠. 우주에 흥미가 있기는 있었는데 우주 사업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머스크는 혼자서도 우주에 관련된 사업을 할 만한 게 없을까 생각하죠. 사람은 성공을 몇 번 하다 보면 자신감에 차게 됩니다. 머스크도 인간은 화성에 갈 수 있다는 생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죠. 이날 이후 머스크는 우주와 화성에 관한 생각을 매일 합니다. 나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지만 화성에 관련된 정보는 없었고, 인간을 왜 화성에 보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 개발에서 1위를 달리는 미국이 인간을 화성에 보내겠다는 생각을 접은 건 기술적인 난제가 아닌 로켓 개발에 돈이 많이 든다는 것. 89년 당시 화성으로 가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는데 한화 500조 정도가 든다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지금의 머스크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사가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번 해보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정말 머스크는 항공우주 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스페이스X의 목표는 단순 로켓 제작이 아닌 인간을 화성으로 이주시키는
일으키는 것. 지구의 인구는 70억을 넘어가고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환경오염 수준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지구에 몇십억이나 되는 인구가 계속 살 수 있을 것인가? 지구의 안주에서는 멸종을 막을 수 없다. 유일한 대안은 지구 밖 자립할 수 있는 제2문명을 만드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의 험난한 과정은 이런 각오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앞서 말했던 로켓 개발비였습니다. 머스크는 독학으로 우주공학을 공부하는데 항공우주용 알루미늄 합금에 티타늄, 동, 그리고 탄소 섬유를 일정 비율로 첨가해 로켓을 만들자고 생각합니다. 재료의 가격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상당히 저렴했습니다. 로켓 제작에 필요한 개발비에서 재료값은 2%밖에 안 되었죠. 머스크는 생각보다 저렴하게 로켓을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며 기존 비용의 10분의 1 정도로 목표 금액을 잡습니다. 목표가 잡혔으니 이제 시작을 해봐야겠죠. 스페이스X의 직원과 머스크는 펠컨 1호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2년 뒤 머스크는 전기자동차에 홀립니다. 이전부터 가솔린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연한 생각뿐이었는데 마틴 에버하드와 제프리 스트라우벨이 머스크의 막연한 생각에 기름을 붓습니다. 에버하드는 캘리포니아에서 테슬라를 창업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벤처캐피탈 회사를 찾아다녔는데 당시만 해도 시장성이 떨어진다며 모두 거절당했죠. 스트라우벨은 25살 때 포르쉐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할 만큼 마니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볼라콤이라는 항공우주 회사를 공동 창업해 수소 발전으로 움직이는 초고도 비행기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라우벨은 투자를 요청하기 위해 머스크를 만나고 둘이 이야기를 나누다 전기자동차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에버하드까지 가세해 세 사람의 전기자동차 사업은 시작되죠. 2004년 머스크는 테슬라의 이사회 의장이 되었고 에버하드는 CEO, 스트라우벨은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됩니다. 대다수의 회사는 소형 전기자동차를 구상 중이었는데 머스크는 아예 반대로 구상을 해 고급 스포츠카를 구상합니다. 아래 단계부터 개발이 아닌 고급 스포츠카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 세단이나 소형차를 제작할 생각이었죠. 머스크가 맡은 임무는 투자자들을 설득해 자금을 모으는 것. 테슬라는 2,500만 달러, 하나 269억을 들여 1억짜리 전기자동차 로드스터를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첫 번째 투자 설명회에서 81억을 조달하는데 성공, 두 번째에서는 140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스페이스X로 우주산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전기자동차는 그렇다 치고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의 생산이나 만드는 법, 그리고 효율이나 소재 등 모두 아마추어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제작과 관련해 영국 로터스 자동차와 공동개발 계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로드스터는 2년이 지나도 시장에 나오지 않았죠. 2005년 스페이스X의 중대 발표가 나옵니다. 스페이스X의 첫 무인 우주 로켓 펠컨 1호를 발사하겠다. 펠컨 로켓은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우주선 밀레니엄 펠컨에서 따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 사기꾼이라며 비웃고 조롱하죠. 우주 로켓은 수십 년에 걸친 개발과 비용이 든다는 게 전문가들, 대중들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펠컨 1호는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장에서 발사 준비를 마치고 11월 26일 발사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발사 직전 연료 탱크에 착오가 있음이 드러나고 발사는 실패하게 되죠. 머스크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다시 말합니다. 다음 발사 일정은 12월 중순입니다. 여론은 일제히 비난에 나섭니다. 사람들의 눈이 몰렸을 때 제대로 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던 머스크는 12월 19일 다시 발사대에 올랐지만 다시 한번 문제가 생기면서 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1월 중순 다시 발사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로켓 발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었죠. 이때 머스크에게 행운이 다가옵니다. 나사는 사업용 궤도 운송 서비스 코츠를 발표하는데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화물과 승무원을 수송하는 임무를 대신 맡는 프로젝트로 나사가 민간 기업에 발주를 하고 기업이 로켓을 쏘아 올리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나사는 축적한 기술과 자금을 민간 기업에게 제공하기로 하는데 그중 하나의 기업이 스페이스X로 결정나죠. 결국 스페이스X는 안타레스 로켓을 발사해 화물 운반선을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하지만 대신 펠컨 1호의 발사는 또 연기되어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2006년 마침내 펠컨 1호가 다시 발사됩니다. 화염을 내뿜으며 남태평양 상공으로 날아오르죠. 하지만 41초 후 펠컨 1호는 본체에서 단열재가 떨어져 내리면서 남태평양으로 추락해 버립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1호가 떨어져 버린 것과는 달리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설명회에서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 그리고 이베이의 사장이던 제프리 스콜도 투자를 하면서 더욱 유명해지죠. 아까 말했듯이 로드스터의 개발 비용을 2,500만 달러,
개발 기간 2년을 정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액수는 6,050만 달러를 투자받았지만 정작 로드스터는 나오지 않았죠. 2007년 네 번째 투자 설명회에서 또 4,500만 달러를 모으며 외부에서는 로켓도 실패, 자동차도 안 나와 희대의 사기꾼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약 판매를 받기 시작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브래드 피트, 조지 클루니 등이 예약을 올리면서 더 이상 약속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패닉이 올만한데 머스크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조금 과하게 낙천적인 것 같지만 어쨌든 2007년 로드스터의 발매를 두 달 앞둔 시점 머스크는 CEO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CEO를 찾기 시작하죠. 그러던 중 스페이스X의 팰컨 1호의 발사가 또 실패했지만 그간 쌓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팰컨 1호 10배 이상이 넘는 궤도 투입력에 총 이륙 추진력 15배가 넘는 대형 로켓 팰컨 9호를 설계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당연히 사람들은 뭐하는 놈이지?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CEO는 임시로 마이클 막스가 맡았는데 막스는 테슬라의 조직이 역할 분담이 잘 안 돼 있는 걸 보고 조직 정비를 다시 시작하고 조직 정비가 끝나자 제이브 드로리를 CEO로 2007년 12월에 임명합니다. 드로리가 한 일은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구조조정, 임원진부터 포함해 10% 이상의 직원들이 해고당하죠. 그리고 최악의 시기 2008년이 다가옵니다. 2008년 했을 때 이미 알아차린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이어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자 테슬라도 망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는 와중에 2007년에 나오기로 한 로드스터는 나오지 못하고 2008년 2월이 되어서야 첫 차량 한 대만 나오죠. 테슬라도 문제지만 스페이스X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로켓은 발사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실패하고 발사를 해도 정상궤도에 오르기 전에 추락했거든요. 이때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했던 농담이 있죠. 머스크씨 어떻게 우주산업에서 백만장자가 되었나요? 억만장자로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이 사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됩니다. 아내는 소설가였는데 결국 둘은 이혼을 하게 되고 2008년 9월 테슬라가 만들어낸 로드스터는 고작 27대, 그리고 10월 말이 되자 언론에서는 테슬라의 은행 잔고가 900만 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면서 위상이 추락하죠. 그 무렵 결국 머스크는 직접 테슬라의 CEO로 나서면서 로드스터의 출하도 예약금도 모두 내가 보증한다고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실패,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에 신들 중 누군가가 감명이라도 받은 것인지 스페이스X의 기술자들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2008년 9월 말 팰컨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됩니다. 발사 성공에 든 비용은 실패까지 더해 1억 달러. 분명 많은 돈이지만 전문가들과 사람들의 예측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돈으로 이뤄낸 로켓 발사 성공이죠. 그리고 로드스터도 결국 미국 내에서만 1200대의 판매를 성공하는데 포르쉐보다 빠른 전기자동차이며 가솔린 2배의 효율, 배기가스와 이산화탄소는 제로인 차를 만들어냅니다. 이후로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 테슬라, 스페이스X 두 개 모두 승승장구의 과정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10년 도요타와 협업을 시작하면서 나스닥에,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에 상장하고 여러가지 모델을 선보이다가 2018년 테슬라 모델 3의 양산에 성공하면서 기업의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2020년 현재는 애플과 MS,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버크셔 해서웨이의 뒤를 이어 시가총액 7위의 기업이 되었죠. 도요타, GM을 넘어 자동차 회사 세계 시가총액 1위가 현재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2015년 아까 말한 팰컨 9 로켓을 위성으로 궤도 진입시킨 뒤 추진체 로켓을 그대로 회수하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로켓 발사하고 회수했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공한 로켓 회수이고 바다에 떨어뜨려서 회수한 게 아니라 로켓 1단부를 통째로 착지시켰습니다. 아무런 손상 없이 바로 다시 사용 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나사도 성공하지 못한 걸 민간 기업이 성공해낸 거죠. 로켓은 발사 비용의 80%가 이 기체인데 회수가 가능하게 되면 비용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거든요. 덕분에 지금 스페이스에서는 틈만 나면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되었죠. 실제로도 엄청 자주 발사하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우주복도 공개되었는데 정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테스트에도 통과한 진짜 우주복이고요. 2018년에는 팰컨 9의 최종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록 5의 발사가 이루어지고 이것도 회수에 성공합니다. 머스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영화에서 보던 꿈같은 일들이죠. 스타링크라는 사업은 지구 저궤도에 1만 개가 넘는 인공위성을 배치해 어디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정말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세계 서비스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SKT 같은 곳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와이파이와 인터넷을 세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동영상은 머스크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위해 쏘아올린 60개의 위성이 나란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이퍼루프라는 사업도 진행 중인데 고속열차 KTX나 신칸센 같은 열차의 미래 버전 느낌으로 최고 속력 1280km를 내며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러스를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하이퍼루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다음 작품은 전기비행기라고 말하기도 했죠. 사기꾼에서 이제 인류의 구원자로 불리는 사나이. 제 생각으로는 이미 제2의 스티브 잡스 타이틀은 일론 머스크에게 너무 작은 타이틀 같네요. 제 롤모델 중 한 명이기도 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업가 일론 머스크의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후에 일론 머스크 몰랐던 사실편과 테슬라와 스페이스X 브랜드 스페셜도 기획 중입니다.